적용 범위,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는 봤죠. 형사법 적용 범위에서 인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까지 봤고, 시간적 적용 범위 볼 차례입니다. 목이 벌써 가라앉았네. 시간적 적용 범위는 법 일반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되는데, 법은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법이 제정이 되면 얘가 죽을 때까지, 법이 이제 폐지될 때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 제정된 법이 이제 국법이죠. 국법. 국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 그 이전의 행위는 적용되지 못한다. 그지? 소표 금지 원칙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폐지가 되거나 변경이 돼요. 개정이 됩니다. 법이. 여기 이제 개정법이 나오면 여기 이제 신법인 거죠. 새법, 신법이고, 요게 옛날 게 국법이죠. 국법, 신법, 국법. 그러면 이 새 법이 요 만들기 전의 행위의 소급적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 안 되는데 형사소송법은 소급적이 돼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항상 신법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신법주의가.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또 하나 원리가 있는데, 똑같은 행위를 두 번 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막 쌓여져 나가기 때문에 국법하에서 만들어진 행위는 국법을 그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법을 만들어졌는데 국법 행위에 소급 적용합니다. 근데 수사를 이미 국법에 해놓고 재판을 이미 국법으로 해놨으면 이 국법에 따른 수사와 재판의 효력은 그대로 적용을 해버려요. 그냥 국법을 적용합니다. 똑같이 두 번 하기 싫어하니까. 형법은 항상 행위시법주의, 국법주의라 그랬지, 그지? 형사소송법은 그 신법주의입니다. 요거 때 뭐 재판을 한다면 재판시법이 항상 적용이 돼요. 그 차이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또 헤매고 있네. 어디 갖다 놨어? 여기 넣었구나. 그래서 뭐 앞에 거기 보면 형사법도 일반 법원칙상 시행시부터 폐지까지 효력을 갖춘다. 다만 형사 절차가 쭉 진행이 됐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쭉 진행되는 도중에 법이 바뀌면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옛날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형법과는 달리 우리 형사법에는 소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 정책 문제에 불과하다. 이거 줄을 쳐놓으세요. 형사소송법에는 소표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는 입법 정책의 문제에 불과하다. 논리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형법의 경우는 논리적으로 해결되죠. 사후 입법 금지 원칙, 소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행위시법주의, 즉 국법주의에 따라야 된다는 논리로 해결이 되는데, 이거는 신법을 따르거나 국법을 따르거나 그거는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입법 정책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도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개정법이 보통 그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혼합주의. 법 개정 시 이제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경과 규정, 그러니까 옛날 행위는 신법을 적용한다, 옛날 법을 적용한다. 요 규정을 둬요, 붙이게. 그래서 우리 그 개정법 뭐 개정할 때마다 붙이기 거의 중복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은 입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한다. 이렇게 법
그 수사와 재판이 이미 착수된 다음에 법이 바뀌었을 때 신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입법이란 말이 바로 개정법이죠. 개정법. 이 법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개정법이라고 써놔. 입법이란 말은 개정법이란 말이야. 신법을 말하는 거죠. 개정법, 신법. 개정법, 신법은 입법 시행 중에 신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적용한다. 이 말은 국법에 따르는 게 아니고 행위시법에 따르는 게 아니고 재판시법, 신법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법주의가 원칙인데요. 다만 입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즉 국법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 국법에서 이루어진 수사 재판 행위는 그대로 국법을 적용해서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국법주의고. 그래서 신법과 국법을 다 쓰기 때문에 혼합주의라고 그럽니다. 혼합주의. 근데 요 규정을 이제 오해를 해버릴 수가 있는데요. 요 규정을 입법은 입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나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것을 오해를 해버리는데 입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법원의 계속 중이란 말이 재판 중인 사건이란 말이죠. 법원의 계속 중이란 말이 재판 중인 사건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즉 그 개정법을 적용한다. 이 표현을 오해를 해버리면 입법 시행 당시 신법 시행 당시 수사와 재판에 안 들어간 사건은 이 국법 당시 이미 이루어진 행위겠죠, 그죠?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아직 수사와 재판에 안 들어갔다가 세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신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개정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수사와 재판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이 규정을 너무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수사 중이나 재판에 입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나 법원의 계속 중이 아닌 사건에는 적용 안 되는 걸로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법 즉 개정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의 계속 중인 사건이 아니라면 신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수사와 재판에 들어간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당연히 신법이 적용되는 거죠. 당연히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서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이제 PPT로 지금 금방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1990년에 먹고 뇌물을 먹었다든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튀었습니다. 외국으로 튀었어요. 그러면 1995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무슨 법이 만들어졌는가 하니까 옛날에는 먹고 외국으로 튀면 공소시효가 외국으로 튀더라도 계속 진행이 됐어요. 공소시효 계속 진행이 됐다가 나중에 십몇 년이나 있다가 되돌아오면 뇌물죄 같은 경우는 한 7년만 5년에서 7년만 도망 다녀도 공소시효가 완성돼요. 그래서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처벌을 면하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1995년에 법을 개정해서 해외로 튀는 순간 형사처벌을 면하는 목적으로 해외로 도망하는 순간 공소시효도 정지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2000년에 이제 수사와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건이 해외에 도피하면 공소 정지된다는 규정을 뒀단 말이야. 그러면 이 1995년 개정법이 1990년 범죄에 적용이 되느냐? 이미 수사 들어가고 재판에 들어간 범죄도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야, 그지? 신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국법에서는 국법 적용하고 이제 신법에서는 신법을 적용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 국법 하에 저 범죄에서도 신법을 적용할 건가 문제단 말이에요. 적용한다 그랬죠, 그죠? 이 국법 1995년 개정법 당시에 이미 수사와 공소직에 대해서 재판에 들어간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국법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대로 국법을 적용해서 내버려 둔다 그랬죠, 그죠? 국법 하에는 국법을 적용한다 이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미 그 95년 법 개정이 이전에 해외로 튀어가지고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 버렸잖아요. 완성이 됐으면 그냥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로 쳐버린단 말이야. 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뭐 90년 범죄를 90한 뭐 3년이나 4년에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요. 정지가 됐는데 그러면 95년까지 한 2년간 공소시효는 진행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약 5년짜리 같으면 남은 3년만 더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법하에서 이루어진 요 2년간의 공소시효 진행은 인정한다고. 그래서 국법하에서 공소시효가 이루어져서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면 이미 처벌을 못하는 거고, 그 인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튀고 나서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되돌아가서 국내에 되돌아가서 3년만 더 지나버리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걸로. 국법에 이루어진 공소시효 2년은 그대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죠. 국법의 행위는 국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란 말이. 그래서 착각이 쉬운 게 입법 개정 당시, 신법 시행 당시 수사하고 공소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은 신법을 적용 안 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당연히 신법을 적용합니다. 자, 이것들을 확인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들이. 이 판례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별표 한 5개 좀 해놓으세요. 9페이지 들어가 있는 판례들 전부 다 3가지 판례가 있는데 별표 5개 놓고 판례를 소리내서 읽으세요. 지금 처음 하는 사람들 평소에 책도 잘 안 읽고 뭐 글도 잘 안 읽고 포탈 핸드폰 갖고 뭐 웹툰이나 보고 있는 사람들, 동영상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문자를 읽어가지고 이걸 체득을 해가지고 그 지식을 획득하는 거, 이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기초는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쫑을쫑을 소리내가지고 뭐 써보는 것도 좋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써보는 거는. 자, 그래서 간단한 거 뭐 조문 하나 긴 조문들 이런 것들은 써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많으니까. 자, 판례 형사법 붙이기 전은 아까 혼합주의를 규정한 거죠. 형사 절차가 개시된 후, 즉 수사와 재판에 들어간 후에 종결되기 전에 형사법이 개정된 경우 신법과 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 내중, 법을 만든 예중, 이른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혼합주의 줄 쳐놓으시고요. 혼합주의를 채택하여 국법 당시 진행된 소송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국법하에서 이루어진 수사와 재판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뭐 공소시효가 진행된 건 그대로 인정하되 이 말이죠. 신법 시행 후의 소송 절차에 대한은 신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신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정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따라서 개정법 시행 당시, 신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이것도 줄 쳐놓고요. 개정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개정법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이 돼요. 개정법은 그 시행일부터 당연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외외로 튄 사람은 공소시효가 진행이 정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995년 개정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제253조 3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이미 정지된 것으로 봐야 된다. 정지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몰래라도 국내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공소시효가 진행이 될 테니까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은 계속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버려요. 또한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개정법 시행을 이유로 국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1심의 증거조사 절차 등을 위법하다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한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것도 줄 쭉 쳐놓고요. 두 줄, 이렇게 긴 PPT니까 3줄, 4줄로 늘어났죠. 교재로 보면 2줄 정도 되는데, 저도 그 타이핑 쳐가지고 한 2줄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길이가 요즘 시험 문제예요. 딱 그 길이가.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전되지 않으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서 연된다. 국법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대로 구법을 적용하고 그 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그 나머지만 신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색들이 두 가지 특색이 있는데 그게 또 참고에 정리를 해놨죠. 형사소송법의 절차 유지 원칙. 왜 구법 하행위는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느냐?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하기 싫어한다 그랬죠. 소송 경제화 이런 것 때문에 돈의 낭비, 시간의 낭비단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걸 두 번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제 풀 때 지문이 있잖아. 객관식 문제 나도 그 문제 막 십몇 년 데이터 쌓여져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막 정신이 없어 죽겠어요. 그래서 마구 지워내기 시작해요. 중복되는 거라. 그래서 공부할 때 이거는 다시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런 걸 지워내세요. 문제집이라도 책도 꼭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만 표시해놓고 그것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이 되는 거죠.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중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단 말이야. 수험 경제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시험, 이거는 소송 경제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내가 체력이 약하니까 잠을 많이 자야 된단 말이야. 푹 자야 되는데 가끔 보다 보면 뭐 똑같은 거 막 찾아서 헤매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니까 똑같은 걸 찾으러 헤매니까 지우개 찾는다고 두리번 뭐 칼 찾는다고 두리번 이러고 있으니까 짜증이 나서 뭘 했냐니까 똑같은 걸 계속 사요. 지우개 2개, 3개 사놓는 거야. 그래서 하나 쓰다 잊어버리면 새 거 꺼내 또 써. 또 잊어버리면 또 꺼내 쓰는 거야. 그게 싸.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리고 나오면 이제 다시 찾아가지고 넣어놓고. 그리고 주변을 자주 청소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주변을 청소해가지고 쓸데없는 걸 자꾸 버려야 돼. 우리 너무 많은 그 재화와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 집에 나도 이제 여러분 처음 시작해서 모르겠지만 좀 공부하다 보면 온갖 책들이 다 꽂히게 돼 있어요. 온갖 자료들이 막 꽂히게 되는데 그거 막 버려야 돼. 책꽂이도 막 보면 온갖 논문들하고 옛날에 버리지도 못했던 막 책들하고 10년 전에 쌓여있던 책들이 막 가득해. 그래서 요즘에 막 되도록이면 버리려고. 꼭 필요하지 않는 건 버리려고. 그래서 여러 개 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정해 놓는 거야. 저희는 두리번 그러지 않게. 그래서 요즘에 들고 다니는 거 많잖아. 핸드폰하고 뭐 지갑이 필요 없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분증 지갑 들고 다니고 또 뭐 장갑 들고 다니고 기막이 들고 다니는데 손에 2개, 3개 가다 보면 꼭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정해놨어요. 오른쪽에는 핸드폰, 왼쪽에는 장갑, 그다음에 위에 주변에는 지갑 이렇게 딱 정해놔서 항상 그 자리에 가면 거기 있게. 그리고 자기 전에 안경은 항상 어디 벗어 놓는다. 일어나가 안경 찾는다고 또 막 두리번두리번거리잖아요. 이거 그걸 딱 정해놔. 그리고 연필통은 오른쪽, 시계는 분필통 위에 뭐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그 자리를 찾아가면 돼. 그리고 뭐 자동차 열쇠 같으면 오른쪽 주머니, 바지 주머니. 그래서 그거 딱 들어가면 항상 찾게 그렇게 해놓으라고. 기억의 공간을 정해놓으라 말이야. 그리고 이 공부도 똑같아요. 책에 기본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거를 딱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자기가 처음 공부했던 그대로 그 공간에다가 내가 여기서 뭐 더 적어놨더라. 선생님이 바뀌었다는 거 있다는데 뭐 더 적어놨더라. 내가 이해를 못한 게 뭐 있다 적어놨잖아. 그렇게 공부하시고 한참 하다가 보면 쓸데없는 게 나와요.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한번 시험 끝났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막 처음에는 몰라서 막 적어놨던 게 나중에는 방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책을 똑같은 걸 또 사. 또 사가지고 이제는 줄을 더 요약해서 끊는 거고 옛날에 낙서했던 건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만 딱딱하면 그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돼요. 그거 더 여기까지 갔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법의 시간적 정범의 구별. 형법의 시간적 범위는 행시법주의를 그랬죠, 그죠? 항상 구법을 적용합니다. 구법주의가 원칙이나 예외가 있긴 있죠. 재판시법 예외가 있잖아. 형법 했지, 그지? 어느 정도. 그래서 형이 피곤한테 경하게 바뀌면 형량이 낮아지면 시법을 적용하지, 그지? 그런 예외가 있지만 행시법주의가 원칙이고 형사소송법은 재판시법주의 즉 신법주의가 원칙이고 다만
구법에 이루어진 행위는 그대로 그 효를 인정한다 하는 혼합주의가 채택되고 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 구조 이념. 이쪽은 형사법 그 뼈대만 이해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화가 안 돼요. 거의 규문 뭐 목차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무슨 말인지. 제1절 이 책은 이 세 책은 10페이지 돼 있고 형사법 기본구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내가 여기서 그 정도로 해오라 그랬지. 말 정도로 한번 읽어보라 그랬잖아. 규문주의하고 탄핵주의.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직권제 당사주의. 이거는 용어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 13페이지 넘기면 현행형사법의 소송구조, 뭐 규문주의냐 탄핵주의냐, 탄핵주의면 다시 직권제 당사주의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험 문제화는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강의 노트도 펴놓고 이 판서 노트가 있어요. 판서 강의 노트 거기에 그림으로 돼 있어요. 강의 노트 7페이지 형사법의 구조와 이념. 말뜻만 알아둬도 충분한 겁니다. 사실은. 자꾸 놓았네. 자, 형사 절차,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죠.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느냐 이건데 두 개로 나눠져요. 규문주의하고 탄핵주의로 나눠집니다. 규문주의, 탄핵주의.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갑오경장까지. 옛날에 갑오경장이라고 그랬는데 갑오개혁까지. 그때 재판 형태가 규문주의입니다. 규문주의고 그 이후의 절차가 탄핵주의인데 옛날 옛적 재판을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봐요. 옛날 재판. 옛날에 범죄인 절도범 반역한 뭐 반역죄인들 어떻게 잡아다 처벌해서 왕이 부하시켜서 저 새끼 잡아와 또는 사또가 뭐 형방시켜 가지고 잡아와 그러고 묶어놓고 엎드려 놓고 매우 쳤지. 매우 쳐가지고 불 때까지 쳤잖아, 그지? 그래서 네가 뭘 했느냐, 물건을 갖고 갔느냐, 뭐 저놈과 모반을 꾸몄느냐, 말을 해라. 이실직고 하렸다 그러죠. 이실직고 하렸다. 안 하면 뒤졌지, 그지? 그래서 그게 규문입니다. 규문. 법관이 검사 역할하고 형 집행관을 했건 법관인데 법관이 곧 행정관이고 뭐 사법관이고 뭐 구별이 없었죠. 왕이고 사또고 뭐 관찰사고. 그래서 범죄를 잡아다가 규문했습니다. 규문이란 말이 이게 일본어인데 규명하는 질문을 줄인 말이야. 규명하는 질문. 거기다가 어떻게 써놔보세요. 규명하는 질문. 그 강의 노트는 돼 있다. 강의 노트는 그지? 규명하는 질문. 어떻게 된 거냐? 네가 훔쳐간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걸 말합니다. 규문주의. 그래서 요 사진이 대체로 나왔죠. 이게 고한말, 조선시대 말의 사진인데 희귀한 사진이죠. 옆에 쭉 시립해 있다 그러지. 시립해 있고 사또가 묻고 밑에 뭐 석여 쓰고 있고 범죄인이 앉아 있죠. 그리고 줄이를 튼다. 줄이를. 오늘 잡범은 아래 정강이를 작살내는 거지. 이 줄을 틀어서 안 나면 이거 부러지잖아. 다리가 부러져요. 뭐 이런 거는 고문 방법이고 형벌로서는 이 밑에 이걸 잘라버리죠.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립니다. 그럼 걷지도 못하죠. 그리고 위 대퇴부를 부르기도 하잖아. 보통 의자 앉혀놓고는 여기다 줄이를 틀잖아. 이게 줄이를 트는 겁니다. 줄이. 곤장을 치고 그죠? 이게 규문주의예요. 그다음에 이거 그림은 제가 구한 건데 뭐 좀 비슷하게 나오나? 그래서 그렇게 조도가 높지는 않네. 이게 안시가 높은데 여러 가지 이제 중세 재판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뾰족한 교회가 있고 뾰족한 고등 양식이 들어왔고 그렇다면 고등 양식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11, 12, 13, 4세기 그 정도 됐다는 거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교황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유럽을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왕보다 위에 있었던 시대죠. 모든 것이 하늘에 맡겨져 있어요. 하늘에. 그리고 잘 안 나오는데 시커먼 구름이 나옵니다. 시커먼 구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아마 가슴에 뭐 범죄인 표시의 어떤 실이 이렇게 묶여져 있을 거예요. 있고 밑에 장작이 있고 이제 막 불을 붙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마녀 재판하는 건데, 범죄 옛날 쪽에 유럽 사람들은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원부터 이제 기독교가 받아들여진 게, 왕실을 받아들인 게 한 기원전 7, 8세기 요쯤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고는 이 세계는 하느님이 운명으로 정해준 거다. 기독교 세계관이니까 하느님이 운명으로 정해졌고, 따라서 착한 사람으로서 태어났는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마귀가, 악마가 들어와 가지고 하느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이게 마귀다. 그래서 이 여자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거는 이 속에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이 여자를 태워보면, 만약에 이 여자가 범죄인이 아니라면 하느님이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검은 구름을 불러가 비를 내려서 꺼줄 거다. 꺼줄 거고, 만약에 범죄인을 하면 안 꺼줄 테니까 그냥 타져 죽이면 된다. 이래서 불을 지펴보는 거죠. 이게 마녀 재판인가요? 마녀 재판. 일단 태워봐. 뭐 좀 심한 중죄였겠죠. 그 외에 가벼운 범죄 같으면 그 숯불을 이렇게 던져놓고 숯불 이렇게 걸어게 하죠. 만약에 범죄인 안 하면 너 뜨겁지 않을 거다. 하느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근데 안 뜨거울 수가 있겠어요? 숯불 위로 걷는데 안 뜨거울 수가 있겠어? 불을 지폈는데 안 타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혐의만 씌워지면 거의 죽었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거나 소나기가 쏟아져서 불이 꺼지면 이 여자는 이제 구사 일생으로 사는 거고, 그렇게 재판했던 게 마녀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규문주의의 아주 폐였죠. 규문주의의 이런 네 죄를 네가 풀으라고 한 거니까. 그러다가 이성적인,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차츰차츰 무너져서 르네상스기를 거쳐서 인간의 이성이 확립되는, 계몽주의 사상이 확립되는 이런 시대에서는, 그게 이제 17, 8세기죠. 17, 8세기. 그때 그걸 완성한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에서 이게 깨집니다. 깨지고 권력 분립이 되고요. 오늘날 같은 그 정부가 왕의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고 정부가 삼권으로 분립된 게, 이게 프랑스 혁명기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걸 그대로 프랑스 혁명에서 완성된 일로 그대로 갖다가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 상권이 쫙 분립돼 있잖아요. 그지? 미국 대통령제고. 그래서 그 일단 삼권이 분립이 됩니다. 검사 역할, 형집행조 역할, 뭐 입법관 역할은 모든 걸 했던 왕의 권한이 나눠져요. 법관의 역할, 그다음에 검사 역할, 형집행 역할하는 권력이 분립이 됩니다. 그리고 규문주의 법관은 밑에 부하시켜서 범죄를 잡아가지고 끌어다 놓고 규명했었는데, 이쪽의 법관은 자기가 끌어오지 못하고 누군가가 그 탄핵을 해야 돼요.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라고 탄핵을 해야 됩니다. 탄핵이란 말은 한자로 표현하면 여기 핵이 욕이에요. 욕이고요. 탄이 쏘다는 거죠. 뭐 박근혜 탄핵해가지고 이제 많이 일상화된 용어지만, 박근혜가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라고 쏜 거죠. 국회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쏘았고 그걸 판단했고, 헌재가. 그래서 검사가 이놈이 절도를 했어, 이놈이 강도를 했어, 이놈이 살인했어라고 쏘고 비난을 퍼부면 법관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규문주의는 그렇지 않았죠. 법관이 자기가 직접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탄핵주의 형태인데, 이게 아마 세월호 재판 같아요. 세월호, 여기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세월호 재판 법정입니다. 이게 헌재 심판이고, 헌재도 바로 탄핵주였죠. 요 팀하고 이제 8명이 재판관이 했던 거고, 왼쪽에가
국회 소추위 측이고 오른쪽이가 피고인 박근혜 방어 변호인 측이고 이건 뭐더라? 검사회전에서 나온 것 같다. 검사회전. 검사가 막 설득하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규문주의하고 탄핵주의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가 소송 형태를 떼었나 안 떼었느냐 차이예요. 탄핵주의는 소송 형태를 뗐어요. 소송 형태라는 것은 원고, 피고, 판단자 이런 3자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원고, 피고, 판단자. 원고, 피고, 판단자가 있는 거고 규문주의는 원고, 피고, 판단자가 없고 법관이 원고 역할을 하고 뭐 법관 역할하고 다 해버린 거죠. 오로지 피고인만 있는 거, 피고만 있는 거고. 그래서 소송 형태를 안 띄면 규문주의, 소송 형태를 띄면 탄핵주의.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이 없으면 규문주의, 권력 분립이 되면 탄핵주의가 된 거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불고 분리 원칙. 불고 분리 원칙. 한자로 쓰면 아니 고하면 아니 심리한다. 고함이 없으면 심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함이 없으면. 그래서 누가 고소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고소하지 않으면은 고에 바치지 않으면 심리라는 것이 범죄를 심리하는 거죠. 얘가 범죄를 맞나 안 맞나 재판을 심리하는데 심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문주의에서는 피해자가 와서 저 새끼가 우리 집 물건 훔쳐갔어요. 저놈이 우리 누구를 죽였어요. 이 말을 안 해도 법관이 왕이 알았다면 잡아서 그냥 처벌하죠. 그죠? 근데 탄핵주의에서는 고해됩니다. 고해돼. 피해자가 와서 이 새끼가 우리 집 물건 훔쳐가서 이 새끼가 뭐 누구를 때렸어 이런 거를 고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피해자가 고하다가 이때부터 이제 국가 권력이 확립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고하는 것을 대리할 검사 역할을 국가의 대리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검사입니다. 검사 제도를 창안해 가지고 검사가 소송을 걸어야 법관한테 소송을 걸어야 이 법관이 범죄를 처벌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소추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고 분리 원칙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형사소송 소송법 끝까지 매우 중대한 원리가 돼요. 매우 중대한 원리가 돼요. 불고 분리 원칙. 그래서 불고 분리 원칙 때문에 법관은 검사가 이놈을 처벌해달라고 요구 안 하면 탄핵주의 법관은 재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검사가 얘를 뭘로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할지에 따라서 법관이 재판할 대상이 정해집니다. 정해져요. 그래서 얘가 강간을 했어. 강간. 피고인 이 새끼가 강간을 했는데 검사가 강간했다고 처벌해 달라고 해야 법관이 강간죄로 재판합니다. 그냥 검사가 폭행죄로만 처벌해 주세요라고 기소를 하면 법관은 새끼가 강간까지 했는데라는 걸 알더라도 강간죄로 재판할 수 없어요. 불구분리 원칙 때문에 검사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재판하고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불구분리 원칙에 들어가면 심판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결국 누구야? 법관이야? 검사야? 검사지, 그지? 뭘 가지고 재판할 것인지는 검사가 정해줍니다. 이걸로 재판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법관이 재판하는 거죠. 근데 규문주의 하에서는 새끼를 뭘로 처벌할지는 법관 자기 마음대로잖아, 그지?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을 소송물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다시 책에서 보겠는데 심판의 대상, 요거를 여기서 분쟁의 대상이죠.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해요. 분쟁의 대상입니다. 그걸 소송 대상으로 봐서 소송물이라고 그래요. 소송물. 소송물을 정하는 건 누구야? 법관이야? 검사야? 소송물을 정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검사란 말이야. 무슨 원리 때문에? 불고분리 원칙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소송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탄핵주의로 들어와서입니다. 규문제에서는 법관이 물으면 답변할 의무가 있었어요. 자기의 뭐 소송 주체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다가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냥 주리를 틀어가지고 다리가 아작이 나든지. 예. 자, 요런 형태, 요게 뒤에 영서법 전체 흐름에서 이해를 하는데 필요한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불고분리 원칙 설명하면, 사실은 강간까지 저질렀단 말이야. 근데 검사가 공소장을 내요. 심판 청구서죠. 민사에서는 그냥 소장이라고 돼 있어. 소장. 소장. 그 빌려간 돈을 반환을 청구한다. 아니면 나의 그 재산임을 확인하라, 소유권을 확인하라는 소송, 그다음에 대여금 반환 소송 이런 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소장을 내는데, 형사 소송은 공적인 소송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퍼블릭 로니까 공자가 항상 붙어서 공소장이고, 강간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검사가 폭행죄로만 처벌해 달라라고 공소 정의하면 법원 판사는 폭행으로만 재판해야 됩니다. 암만 재판 도중에 강간이라는 걸 알았더라도 검사가 공소장을 폭행해서 강간으로 안 바꾸는 이상 법원 판사는 이것만 재판하고 말아야 돼요. 불구분리 원칙 때문에. 그래서 불구분리 원칙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은 검사가 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걸 공소장 변경을 그래요. 공소장 변경.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는데,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규문제에서 탄핵죄로 바뀌면서 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증거 가치를 법으로 미리 정해놓는 증거 법정주의에서 자유심증주의로 바뀌었어요. 자유심증주의 요거는 첫 시간에 조금 설명했지. 증거 법칙 이야기할 때. 예? 예. 증거 능력하고 증명력 이야기하고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나? 요거는 두 번 안 했으니까 벌써 다 까먹었구나. 증거 능력하고 증명력하고 어떻게 차이가 났었어? 어떤 칼 같은 거, 또는 요즘에 흔한 CCTV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다스 어제 보니까 또 녹음 파일들 같은 게 있대. 녹음 테이프, 녹음 파일들. 이런 것들을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그걸 정한 게 증거 능력 문제로 그랬죠, 그죠? 대체로 이런 것들은 영장을 받아와서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영장을 받아와서 해야 되고, 영장 없이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면, 영장 없이 압수한 것들을 증거로 내면 이건 증거로 못 쓴다 그랬죠, 그죠? 우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반해서 증거를 못 씁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에 관한 법칙 세 가지가 있었잖아. 우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또 고문이 한 자백은 증거를 못 쓴다고 하는 자백 배제 법칙. 다른 말로는 자백 임의성 법칙, 그지? 또 전에 들은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칙. 전에 들은 증거, 전문 증거.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법칙, 전문 법칙. 여기 세 가지가 증거 능력에 관한 법칙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증거들이 증거로 쓸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법관이 그 증거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이 칼의 쓰임새, CCTV의 화소, 녹음 파일의 그 선명도 딱 들으면 그 말이 맞다. 이 사람의 목소리 주인공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그런 신빙성의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데, 증거 능력에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지만 증명력은 누가 알아서 판단한다 그랬어요? 법관이, 그지?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원리를 무슨 주의라고 그런다고? 바로 자유심증주의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지? 자유롭게 심증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예외가 딱 하나 있었는데, 법관이 아무리 피고인의 자백으로 유죄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자백을 확인할 수 있는 보강 증거 없으면 유죄 판결을 못 한다는 거. 자백 보강 법칙이었잖아요, 그죠? 요 5가지 기초 증거 법칙은 일단 알아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유심증주의인데 이게 이전에는 자유심증주의가 아니었다고. 이전에 이 증명력도 법으로 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증거법정주의야. 증거법정주의. 옛날에 했죠. 우리나라 치면 조선시대까지, 그지? 그래서 증거 가치를 법으로 정해놨는데요. 자백이 증거의 왕, 정확하게 말하면 증거 여왕이 있어요. 증거 여왕. 이 시대가 여왕 시대니까. 영국이 아직도 여왕 시대죠.
그래서 자백이 나오면 100점이야. 유죄 판결 그냥 때릴 수 있어요. 자백만 하게 되면 내가 죽인 게 맞아요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자백이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이 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절차든 전 세계의 그 형사 절차를 보면 고문의 역사예요. 고문의 역사. 영화 1987 봤나? 나는 아직 차마 못 보고 있는데 보세요. 현대사를 알려면. 박종철 고문해서 결국 죽였잖아. 물고문해가지고 죽여놓고는 뭐라고 했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 소리 했잖아. 그지? 얼마나 허황된 소리였어. 그지? 그게 우리 나라 역사예요. 역사. 그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고문해서 죽인 거. 그 다음에 고문하는지 안 하는지 몰래 했겠죠. 몰래. 공개적 고문 안 했겠죠. 그죠? 밀실에다가 넣어놓고 비공개 재판합니다. 밀실 재판.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했단 말이에요. 밀실 재판했겠고 왕이나 사또가 직접 안 했겠죠. 그죠? 밑에 애들 시켰겠지. 그지? 밑에 애들 시켜가지고 걔가 자백하는 서류에다 사인만 해오면 그걸 가지고 처벌했고 뭐 또 사형을 쳤겠죠. 그죠? 그래서 서면으로 심리하고 말았습니다. 즉 조서로 재판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규문주의 특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이게 깨졌는데 프랑스 혁명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이 되고 프랑스가 뭐 다 이제 뭐 식민지 다 잃고 유럽의 조그만 나라로 남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영국은 얘네들 식민지 쭉 해가지고 뭐 미국 만들고 뭐 쭉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앵글로색슨 호주하고 이렇게 다 퍼뜨렸잖아. 독일은 유럽 쪽으로 휩쓸어 버렸고 프랑스는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있다가 다 갖고 그 프랑스 본토만 남았어요. 근데도 얘네들이 위대하다는 이유가 뭐냐니까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이집트 정복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 학자들을 다 잡아옵니다. 학자들을. 유럽의 학자, 그 정복지마다 학자도 잡아오고 뭐도 갖고 가서 문화재도 약탈해 갔지, 그지? 우리나라 문화재 약탈해 간 게 있잖아, 그지? 가가지고 그 베르사유 거기다가 해놔가지고 어마어마한 지적 유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학자들도 끌고 와가지고 연구를 시켰습니다. 데려와가지고 민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그래서 통일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미타법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고 전 유럽을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민법을 만들어서 체계화를 딱 시켜놨는데 그게 우리 민법입니다. 우리 민법. 그 틀에서 별로 안 벗어났어요. 형법도 마찬가지. 나폴레옹 민법, 나폴레옹 형법이에요. 그게 틀이 이대로 넘어와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나폴레옹이 그 형법 학자들한테 명령한 거죠. 이게 지금까지 형사 절차가 가장 뭐냐면 고문이 이게 너무 허용되니까 너무 잔혹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바꾸겠는가를 연구를 시켜요. 시켰더니만 학자들이 이걸 지목합니다. 증거 가치가 자백이 증거 가치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다. 그래서 자백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백이 나오면 무조건 유죄 판결을 할 수 있게 만들지 않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백이 증거의 왕이 아니고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증거 가치를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증거 가치를 법으로 이렇게 정하지 말고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자유심증주의죠. 그래서 증거법정주의에서 자유심증주의 바뀌고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법관의 이성을 신뢰하고 이 시대가 기독교의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 시대로 넘어오는 시기였어요. 큰 차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느님이 신이 인간의 운명을 미리 다 정해놨던 거고 그 운명에 따라 인간이 살면 된다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운명은
신이 미리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신이 계시한 대로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 이성에서 개척할 수 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뀐 거죠. 이 시대가. 그래서 그 유명한 누가 말했지? 니체가 말했나?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 신은 죽었다. 그 말은 이런 의미의 신은 죽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능력을 지배하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든 신은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문이 금지가 되고요. 고문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 사람이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재판의 원리가 도입돼요. 공개재판의 원리. 그래서 북한이든 전 세계 어디든 재판을 해서 처벌하려면 공개재판하도록 돼 있어요. 공개재판. 그게 나쁜 의미로 쓰이지기도 하지만 원래 재판의 원리는 공개재판의 원리입니다. 감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면 심리 못하게 하고 직접 말로 구두 말로 하도록 하고요. 판사가 증인을 직접 심리하도록 피고인 증인을 직접 심리하도록 하는 원리가 도입됐어요. 이게 공개재판주의, 구술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가 공판중심주의 원리입니다. 공판에서 해결하자. 그전에 어떻게 했나요? 수사 과정에서 고문해서 얘가 내가 죽였다라는 자백을 하거나 내가 봤다라는 자백을 하면 그거 가지고 재판하고 말았죠. 그죠? 서류만 가지고 재판하고 말았는데 이 원리가 구술 직접주의 원리로 도입됐고 이게 우리 형사법을 계속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관통하는 원리예요. 이게 대원리인데 구술 직접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수사 서류 가지고 오랫동안 재판한 적이 있었어요. 쉽게 하려고. 그래서 이 원리에 있다가 다시 이걸 되살리죠. 공판 중심주의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자라고 해서 만든 법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007년 개정형성법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자, 그런 의미로서만 보시고요. 책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10페이지 형사법 절차의 기본 구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규문주의, 탄핵주의. 규문주의. 시험 문제와는 거의 안 된다 그랬죠. 법원이 수사 절차를 개시하고 심리 재판하는 구조를 말한다. 쭉 돼 있고. 방달 위반 특징 들어가면 소추기관과 재판관이 분리되지 않고 법원이 독점하고 있다. 2번에다 별표 넣으세요. 법원의 직권은 심리 개시되므로 불거분리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증거법칙으로 증거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줄쳐놓고요. 증거법정주의. 증거법칙으로 증거법정주의를 채택하고 피고인의 자백에 최고의 증거 가치를 부여했다. 그래서 고문이 허용됐고 밀실재판, 서면심리 이루어졌다. 이런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탄핵주의로 가볼까요? 탄핵주의. 소추기관, 소추란 말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다 통틀어서 소추라 그런다 그랬죠. 소송을 추진하다, 소송을 이끌어 나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법원이 비로소 재판 절차를 개시하는 구조를 말한다. 즉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은 은이라고 해야 되네. 오타였네. 인재판기관하네 이런 거를. 소추기관은 분리돼 있고 이게 책이 달라서 그러나. 형사 절차는 소송의 구조를 갖는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특징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별표 2개 달아놓고요. 재판기관인 법원은 소추기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있는 불거분리 원칙이 확립됐다. 불거분리 원칙.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와서 증거법칙으로 자유심정주의를 채택했다. 자유심정주의 줄쳐놓고요. 따라서 고문이 금지되고 공개재판주의, 구수심리주의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규문주의하고 탄핵주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였죠?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근본적인 차이가 불거분리 원칙이 적용이 안 되고 되고 그것도 있었지만 범죄를 처벌한 형사 절차가 소송 형태를 띠느냐 안 띠느냐 그게 근본적인 차이였죠. 그죠? 그래서 탄핵주의는 소송의 형태로 띱니다. 소송의 형태라는 것은 이런 형태였죠. 원고 역할을 하는 사람이 탄핵을 하고 피고가 방어하고 법관이 그 과정에서 판단하고 이런 형태가
탄핵주의입니다. 그래서 탄핵주는 다른 말로 소송주의라고 해도 돼요. 소송주의. 소송 형태로 진행한다 그래서 소송주의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소송주의에서 이 소송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실패지에 있는 직권주의와 당사주의로 나눠집니다. 이 소송을 즉 이놈이 절도범이다 살인범이다 했을 때 이놈이 절도범이냐 살인범이 맞나 안 맞나를 법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주의, 이거를 직권주의로 그럽니다. 직권주의. 소송의 주도권을 법관이 갖는 것을 직권주의 소송 구조로 그래요. 직권주의. 법관이 피고인 물어보고 네가 언제 어디서 뭘 했단 말이냐, 그 다음에 증인 아무개 데려와 구해오면 증인을 신문하고, 검사가 신문하거나 변호인이 신문하려고 그러면 조용히 있어봐 내가 물어볼게 해서 법관이 주도해요. 법관이 CCTV 보고 증거물 지문 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법관은 제3자 입장에서 가만히 관찰만 하고요. 소송의 주도권을 검사 또는 피고인이 갖는 형태를 당사주로 그럽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검사 피고인이죠. 다툼의 당사자가 검사 피고인이란 말이야. 검사는 이놈이 살인범 절도범이다라고 공격을 하고, 피고는 나는 아니야라고 박응하고, 그죠? 그래서 검사가 얘가 절도범 살인범이라는 증거를 다 해와야 돼요. CCTV 내오고, 요즘 같으면 목격자 데려오고 훔친 물건 갖고 오고 뭐 지문이 여기 묻었다 이런 거 증거를 내놔야 돼요. 피고인이 내가 아니다, 내가 범인이 아니다 이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법관은 누구 말이 맞는지 가만히 관찰만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소송 구조를 탄핵주의라고 합니다. 탄핵주의. 소송의 주도권을 법관에 주면 직권주의, 당사자인 검사 피고인에 주면 당사주의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조금 의미가 있고, 옛날에는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쉬었다가 계속 하십시다.